네,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유가 70달러 돌파 의미와 시장 영향입니다. 국제유가가 2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WTI는 70.05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그동안 팬데믹 탓에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해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배경입니다.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하면서 석유화학 업종에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유가 상승이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이런 우려 탓에 석유화학 업종의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양 개발에 대한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의 야인스톡에서는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국제 유가가 이제 처음으로 7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100달러도 돌파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이처럼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제 원유 가격이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올 초부터 해서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52달러인데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70달러까지 왔는 상태고요. 그런데 주간 차트로도 보면 작년 3월 달에는 뭐 마이너스 난리 났었죠. 그런데 이건 그 다음에 쭉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한 40달러대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와서 60달러에서 지금 현재 여기 있어 이제 70달러까지 왔거든요. 그 다음 월간 차트로 보면 과거에 2018년도 6월 29일 74달러고 그 다음에 73달러거든요. 9월 달에 6월하고 2010 그 이후에 급락했거든. 그러면 그 전에는 2018년도 그 전에는 이제 유가가 이제 그 전에 2012년도부터 셰일가스 혁명이 있어서 100달러대 있다 쭉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반등해주고 다시 추세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8년도는 경기가 1월달에 주가도 고점 찍고 계속 안 좋아가 2018년도 계속 안 좋아서 이렇게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경기를 유가는 반영을 해주거든요. 작년에는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 그러면 결국은 70달러에서도 적정주 4, 50달러가 경기가 안 좋을 땐 적정 유가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 뭐 실질 데이터로 보면 뭐 코로나 이전까지 회복했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과연 2018년도 정도의 경기를 지금 돌파했을까 경제 성장? 그러면 아직은 확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까지 2018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되면서 경제 정상화죠. 경제 정상화가 되면 이제 여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공장도 이동도 자유로워지니까 공장 가동도 많이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석유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는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날 거다 정상화되니까. 그럼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공급이 타이트하게 단기적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추가 정산도 잘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제 공급 차질이죠. 말 그대로 다른 원자재도 공급 차질에서 올라오는데 네. 이동이나 이런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차질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정상화된다고 생각하면 미리 유가가 여러 올라온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길게 보면 일단은 73달러, 4달러는 고점인데 2018 이것은 한번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차트 캔들 차트도 현재 3개월간 아주 이쁜 모양으로 올라가면 이 근처 18년 거는 돌파할 거 보이기 때문에 고점. 네. 그러면 73달러, 4달러 돌파할 걸로 보여서 그러면 78달러 정도 내외에서 까지 가면 그 이상 가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기대감으로 경기 정상화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폭발할 거다. 그래서 수요 폭발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그 정도의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이동이라든지 자유롭고 또 생산도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가 받쳐준다면 모르지만 수요가 더 이상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공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되고 오히려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의미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100달러 이상은 갈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기대감에 의해서 유가가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서 조금 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전망도 보여주셨는데 이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로 경기 회복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또 일각에서는 유가가 이렇게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유가가 오르면 경기 회복이 전제 먼저 유가도 움직이고 구리도 움직이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자재가 다 올랐으니까 뭐 구리 가격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올라서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그러면 과거보다 훨씬 더 올랐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그러면 과거보다 훨씬 더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비용 인플레이션처럼 공급 차질에 의해서 공급이 적은 수요는 그대로 조금 수요도 아직 회복이 덜 했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줄었기 때문에 공급 수요 원칙 가격 이론에 의해서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태고 아마 유가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공장은 가동이 코로나 이전만큼 공장 가동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좋은 건 반도체라 이런 건 뭐 좋지만 나머지 일반적으로 경기 관련된 산업재들은 아직 공장은 동남아도 그렇고요. 공장 가동 자체가 아직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급의 차질에 의해서 올라온 거지 수요가 강력히 돼서 올라온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돈의 힘에 의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유가도 전부 선물로 돈의 유동성에 의해서 이쪽도 원자재 움직인 거지 실질적으로 수요가 받쳐져서 이렇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현재는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원자재 가격 추이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네. 구리 가격은 연초 대비 27%, 작년부터 1년 동안 74% 올랐고 알루미늄도 52%, 연초 대비 22%, 니켈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WTI도 보면 작년 1년 동안 67% 올랐는데 연초 대비 42%, 가솔린 WTI 브렌트가 연초 대비해서 원자재보다 더 올랐어. 원자재는 그전에 많이 올랐고요. 작년에부터 올해도 올랐지만 그러면 석유는 올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올해 전체적 경제가 정상화돼서 이것도 이제 같이 반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간이나 월간을 보면 그 원자재인 쪽인 구리나 알루미늄, 니켈은 오히려 월간 5% 빠져 있습니다. 네. WTI는 올라와 있고요. 곡물 가격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철강석 가격도 중국에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적으로 구리나 철강석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움직임은 유가도 조만간 한두 달 여름 정도 지나면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물론 구리는 남미나 특수한 상황에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또한 이제 구리는 저는 이제 구리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을 걸 보거든요. 왜냐하면 구리가 이제 앞으로 친환경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걸 보이고 나머지들은 하반기 가면 갈수록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차질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저는 철강석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고점에서 전부 다 하락하고 있다. 철강석 그렇고 원자재 관련된 것은 지금 투자 시기는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는 시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구리 빼고 다른 원자재는 저는 그렇게 보고 WTI도 지금 들어가기는 여러 가지 만약 위로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해야 된다. 잘못하면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은 화학 업황 중에 롯데케미칼 순수화학 쪽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철강석도 이제 고점에 40만에서 보석고 빠져 있고요. 정상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20-30%는 고점대에 빠질 수 있지만 원자재 가격도 같이 좀 전환이 됐다고 보면 이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은 그런 우려를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여름에 경기 민감주를 7, 8일까지 고점에 팔고 나오지. 지금 개인들이 지금 심각한 이제 실력이 갖춰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산업이라든지 주식 공부를 하지 않는 동학개미나 이런 분들이 요즘은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시면 포스코뿐만 이런 거죠. 경기 민감주 아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주가 고점 되고 내려오니까 경기 민감주 많이 담아서 물리면 몇 년 동안 끊임없이 물릴 수도 있어요, 그죠? 과거에
다시 재차 반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심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제 항상 경기 민감주는 손절까지 정하고 가라 그랬죠. 이 유가도 마찬가지듯이 경기 회복은 미리 반영이 유가에 다 됐다 이렇게 보고요. 유가 상승 수혜주는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만약 S오일이 아마 수혜가 가장 클 거예요. 네. 그러면 S오일은 추가 상승 여력이 여기서 한 10% 20%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만약에 물리면 반드시 손절을 생각해야 된다. 유가는 관리 올라갔다 내려가면요. 옛날에도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지 추세 하락. 최고점이 2011년도 9월이 경기의 최고점이었거든요. 그 4월에 주가 끝없이 내려왔죠.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이때도 경기 끝없이 내려왔습니다. 2019년 18년도 9월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2018년도 1월 달에 지수 고점 찍고 경기도 고점 여름에 단기 고점이니까 끝없이 내려오듯이 만약에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만 일단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가 상승 관련해서는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전부터 화학주에 대해서는 화학주는 이제 거의 끝물이다. 지금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어느 섹터를 조금 더 집중하고 어떤 섹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까? 일각에서는 뭐 건설주, 조선주들 수혜가 볼 수 있다 이야기 나오거든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유가 상승하게 되면 과거에 100달러 때는 이제 해양 시추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이 주로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냥 땅에서 캐는 그 석유는 이제 보다도 바다에서 캐가지고 하는 것을 했는데 기술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수주만 해놔가지고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이 그렇게 지금 어렵고 난리 나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도 덜 된 상태에서 수주만 미리 해놓고 네. 유가가 계속 100달러대 유지할 거로 보고 했는데 이게 유가가 폭락하니까 엄청난 적자를 난 거죠. 그것처럼 지금 현재 조선이 수주를 받고 있고 선사 발주하는 것은 과거에 조선이 2007년도까지 해서 그 전에 2000년도 초반에 이렇게 발주를 계속 중국대 많이 했던 그 배들이 노후화돼 가지고 배를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된 그 교체 주기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발주가 나오는 거지 경기가 아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더 올라간다라도 유가 때문에 뭐 해양 시추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발주를 많이 할 거라는 것은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네. 중국이 개발이 끝났습니다. 중국 시대는 그렇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유가 관련된 수혜주들은 정제 마진이 아주 낮게 형성됐는데 정제 마진이 개선되거든요. 정제 마진 관련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 연도별 복합 정제 마진을 보게 되면 지금 6월이니까 밑에 빨간 색깔 거기서 한 3달러 내외를 유지하거든요. 이 3달러 내외가 적자를 면하는 단계입니다. 복합 정제 마진에서. 그러면 여기서 우상향할 거로 보이고요. 과거에 보면 그전 2018년도는 저 위에서 정제 마진 8, 9달러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때는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제만 계속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는 주로 7, 8월 달까지는 괜찮은데 정제 마진은 그 이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 8월 지금 현재 유가도 올라가 좋으니까 7, 8월 달까지 정제 마진이 좋을 걸로 급격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사이에서 여름에는 잠깐 이제 정유주는 아주 선호가 되고요. 네.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진을 보면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학 스프레드 합산 스프레드 추이를 보게 되면 화학은 스프레드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이게 2021년도. 지금 여름껏 올 3월 고점에서부터 급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화학의 합산 스프레드가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은 축소되고 있다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3월 고점 치고 못 가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 작년 빼고는 오른쪽에 가장 높은 이것은 작년의 합산 스프레드거든요. 네. 그러면 작년에 화학주가 여름부터 시작해서 거의 100% 올라갔거든요. 대다수 화학 관련된 종목들이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는 롯데케미칼도 작년에 스프레드가 11월에 꺾였기 때문에 주가도 꺾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꺾여서 아직도 바닥이 어딘지 모를 걸로 저는 더 저점도 깨고 내려가기 스프레드가 화학은 피크다. 피크를 끝났다. 그래서 화학 업종은 오히려 팔고 나올 정도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네. 화학은 부정적이다. 그럼 화학은 오히려 유가가 지금 급격히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나프타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데 제품 가격이 같이 해줘 제품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수요가 아직 크게 안 살아났잖아요. 네.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는 오히려
제품 가격은 올라갔는데 제품 가격이라 납부탄 올라갔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이게 마진이 확 줄어버리면 오히려 적자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학주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70를 돌파한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관련 섹터들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좀 전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유 관련 종목들은 여름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다만 화학주에 대해서는 지금 피크를 찍었다. 지금은 조금씩 매도하고 빠져나올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부 야인시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새로운 종목 진단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네요. 하지만 다우지수가 완전히 보합권에서 지금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0.01% 상승이고요. S&P 500은 0.14%, 나스닥이 0.38%, 0.4% 정도에서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첫 번째 해외 순방을 위해서 오늘 출국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11일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얼마나 뚜렷한 견제 목소리를 낼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 경쟁 국면에서 동맹들을 규합하는 것이 이번 순방 기간에 그의 핵심 미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국과 관련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문제 등을 두고 동맹국들의 단합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G7 정상들이 강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 강력한 언어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공격적 육성을 위한 대중국 견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미 상원은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500억 달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찬성 68, 반대 3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처리를 했는데요. 법 통과에 따라서 향후 5년간 1,900억 달러가 기술 개발에 투자가 되고요. 특히 540억 달러는 반도체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 달러가 할애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새로운 밈 주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클로벌 헬스 어제 8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보다 85.82% 폭등 마감했던 클로벌 헬스는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20%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개장한 이후 현재도 16%의 두 자릿수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 최고 109%의 상승률을 찍기도 했고요. 이날 하루 동안만 거래된 클로벌 헬스의 주식수는 7억 2천만 주 이상으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거래량의 45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말만 해도 주당 7.64달러에 불과하던 클로버 헬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22달러로 3배가 뛰었는데요. 현재는 26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한편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웬디스도 이날 하루에만 주가가 26% 올랐고요. 어제 거래에서 26% 가까이 오른 뒤에 오늘 아침에 4.3%의 추가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시죠. S&P 500으로 가겠습니다. S&P 500에서 현재 가장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요. 폭스코퍼레이션 보여주고 있네요. 2% 넘는 2.6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KLA도 현재 2% 넘는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트위터가 또 2% 가까이 오르는 모습도 나타나고요. 페이팔 홀딩스가 1.78% 상승입니다. 또한 메이서 리치가 현재 0.89%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고 있고요. 머크앤드컴퍼니, 어도비 시스템즈까지 1%대 상승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욕 증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 동방박사의 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병호 전문가님, 오늘 동방박사와 함께 떠나볼 길은 어디인가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뭐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뭐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관련주를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쪽인가요? 네. 원자재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 뭐 앞서도 근데 살짝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특히나 구리 뭐 철강 네. 가격들 많이 오르다가 지금 살짝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흐름에 좀 맞춰서 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원자재 관련된 건 좀 투자를 자제시키고 네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원자재 관련주? 그래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포스코 아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추천을 해주셨을까요? 이름에도 이제 사명에도 나와 인터내셔널이거든요. 그러면 국제 뭐 이게 무역. 무역 회사 그죠? 무역은 이제 그러면 포스코니까 포스코 그룹이 원자재 뭐 철강 포스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재 뭐 리튬도 하고 여러 개니까 다 이렇게 해서 강산도 확보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내셔널 그걸 이제 철강 관련된 것을 그룹사에 주로 트레이딩 뭐 사가지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포스코도 실적이 좋게 올라갔으니까 철강석도 올라가니까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무역하니까 그 전체 금액으로 무역 트레이딩 금액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좋아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원자재가 고공행진에 대한 수혜는 이제 금액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가 이 포스코 인터 자체에서는 미얀마 가스전이 가장 큰데 이 미얀마 가스전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유가도 올라가니까 관련된 가스도 가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가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원자재 고공행진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고 그다음 만약 이것만 된다면 만약 경기가 나빠지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새로운 게 있어야 되겠죠. 늘 요즘은 이제 기업이 기존의 산업재라든지 뭐 꿀뚝 기업들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워낙 이제 저성장이 고착에 된 국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사업으로 기업이란 영속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영속성, 수익성.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을 내줘야만 직원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익은 네네. 기본적으로 나야 되고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적이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영속성. 그러면 요즘 영속성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이 대기업체는 새로운 신사업을 계속합니다. 이 신사업을 하는데 어떤 신사업을 할지를 봐야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뭐 기술 관련된 기업들은 관련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 산업재 쪽은 기술 뭐 인터넷 이런 쪽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신산업, 혁신산업이 뭘까? 그럼 혁신 신사업을 해야만 이 회사가 계속 살아면서 이익을 내거든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모터코어 회사나 전기차 관련,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코어 사업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한번 보시면 자동차 저기 나오죠. 네. 자동차 모터코어는 기존 자동차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모터코어들이 각종 모터가 워낙 많아요. 그 모터에서 핵심적인 코어 핵심 부품이에요. 여기 모터 없으면 중에 핵심 부품이 그 안에 모터코어. 들어 요 모양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걸쩍 줘 보이죠? 한네 번째 똑같은 그림 정도? 위에 네모 한 짝 딱딱 있는 거. 네네네. 요런 게 코어인데 요 코어가 있어야만 모든 게 돌아가는 거죠. 베어링도 넣고 여러 가지 넣고 그래서 요게 기존차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이 사업을 현대차는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쪽 다른 자동차에 넣고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친환경차에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 같으면 수소차라든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구동 모터거든요. 구동 모터와 배터리인데 네. 수소 연료 전지차도 가장 중요한 구동 모터예요. 친환경차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구동 모터거든요. 그 구동 모터에 친환경 구동 모터에 들어간 또 코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동 모터 코어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구동 모터 코어, 네. EPS 모터 코어, 뭐 연료 전지차 구동 모터 코어. 이거를 다 하나요? 핵심이에요. 포스코 이게 인터내셔널이. 이걸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하이브리드 쪽 친환경 쪽이 이제 강력하게 나가서 최고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기 때문에 계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소형사들이나 그룹사 아닌 데는 뭘 하겠다고 전략을 장밋빛으로 만들어놔 그게 실현이
실행이 해서 현실화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포스코는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뭐 양극할 물질하고 음극할 네. 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다가 이제 최고의 기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제 고동모트에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해서 최고 회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소차에서 수소 연리 전지 분리판도 있어요. 네. 수소 연리 전지 뭐 이제 셀에 이제 이제 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셀 쪽에 분리판인데 이게 아주 또 핵심적인 코어거든요. 요게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쪽 사업도 앞으로 강화시키고 해서 친환경 관련된 이게 어떻게 보면 혁신 신사업이거든요. 이게 부각돼서 주가의 모멘텀으로 같이 작용되는데요. 지금 이 기존에 주가가 밑에서 올라올 때는 한 15,000원부터 올라올 때 이런 게 좀 반영됐습니다. 네. 작년에 좀 반영됐는데 이제는 요것뿐만 아니라 주가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 상승이 3만 대까지 가려면 유가도 고공행진 안정적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무역 부분이 이제 경제 정상화되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물론 미얀마 가스전 여러 가지 미얀마 정정 불안해서 그건 다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군부에서 뭐 이제 배당을 군부에도 배당 주는데 그 배당을 군부에 안 준다고 하고 뭐 공급 못할 것 아니고요. 중국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얀마 함부로 뭐 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는 뭐 다 반영됐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추세 상승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한 실적을 한번 보면 그렇죠. 중요하죠. 실적이 중요한데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4,740억, 올해 4,600억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지고 EPS도 올해 2,500원, 내년에 2,900원, 뭐 3,000원 이렇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의 실적이 무역 부분도 좋아지고 특히 유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PER 배수도 그렇고 PBR도 뭐 전체적으로 PBR 배수도 봐도 아직까지는 좋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요즘은 이제 가격 메리트 있는 상태에서 성장 엔진도 달았고 모멘텀 있으면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쉽게 보시면 가장 큰 매물대가 일봉으로 보면 딱 몰려 있거든요. 여기에 22,500원부터 시작해서 23,500원에서 강력한 매물이 있습니다. 이 매물이 있는데 근처에 와 있죠. 이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악재도 다 반영되고 이제는 호재만 남았으니까 이것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됐다. 그래서 이제는 반등을 해서 주봉 차트도 보시면 수렴하고 있거든요. 수렴해서 시간 조금 지나도 위로 이제 여름장에서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박스권, 제가 보는 박스권 하늘색 선 상단에 지금 4개월째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월봉 기준으로 박스권 상단에 2달 이상 있었고 양봉이 떠서 돌파하면 23,000 돌파하면 대박주가 됩니다. 월봉 대박주는 장기 대박주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높게 어디까지 갈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밀인가요? 38,000원 평균 38,000원. 단가로 지금보다 거의 수익률 거의 7, 80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오늘이 21,000원대였으니까. 리스크가 적은 단계에서 그죠. 네. 알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추천해드린 동방박사의 길의 종목이었는데요. 뭐 철강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라는 신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쪽에서의 모멘텀이 또 강하게 주가에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부터 급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양호하게 잘 성장을 한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방박사의 길 잘 따라가셔서 수익도 꼭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삼성 SDI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동방박사의 길을 보고 SDI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워낙에 또 핫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60만 원 선까지 내려와서 채팅창 보니까 이러다가 50만 원 선 깨지고 내려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하시거든요. SDI 어떻게 보세요? 장기 투자로 내려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더 좋아요? 근데 이미 사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이 물려서 그럼 지금 비중 물타기를 100% 좀 해야 되는 건지. 100% 사신 분들은 더 내려가면 네. 동구에서 사시면 되고
100%안 사신 분들은 최소한 30% 이상은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장기 투자 종목을 급하게 빨리빨리 사실 20만 대에서 1년 반 만에 3배가 4배가 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30%는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 27% 조정돼 있고 조정은 뭐 마무리 구간입니다. 아마 21일 그때부터 우상향할 거로 보이고 6월 21일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이제 흑자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만약에 LG화학과 삼성 SDI 뭐 이제 정유주 있는 SK이노베이션 세일 업체가 3군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유가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유 SK이노베이션하고 오히려 삼성 SDI는 괜찮은데요. LG화학은 오히려 화학이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아마 9월달에 상장할 거 보이면 모멘텀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LG 화학을 반등시 비중을 축소해서 SDI라는 SK이노베이션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SDI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장기 투자라 그랬죠. 목표가 750만 원. 2030년까지 보면 앞으로 7년 정도 갖고 있어야만 10배를 먹는 거죠. 그러면 내려갔을 때 더 사는 게 사기만 사고 팔지 않는 주식이 이겁니다. 과거부터 계속 그랬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공장 이제 짓고 유럽 공장도 2배 지을 네. 건데 이제 공장 새로 짓는 공장 땅 파고 있는데 이제 시작이구나. 그죠. 네. 그런데 주가를 보면서 계속 내려가는 힘드네 아니네 하면 어떻게 몇 년 뒤를 내가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큰 돈 버신 분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실행해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꿈이 있잖아요. 네. 목표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 그러면 전략, 목표를 딱 세워놓으면 목표를 세워놓았으면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딱 세웠으면 나 이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경우 내가 만약에 또 내려갔을 때도 어떻게 할지 배수의 좀 다 만들어 배수의 좀 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을 해줘야만 배수의 진을 친 상태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해서 이걸 장기로 샀어요, 그죠? 그리고 배수의 진을 더 구해서 사고 그 다음에 계속 진정성 있게 그 기업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까지 들고 가야만 진정성 있게 들고 그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본입니다. 네. 투자의 성공은 큰 성공을 말하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할 바에 그냥 단타 치면 되겠지만 큰 성공은 그렇다. 꼭 기억하셔서 이런 것은 지금도 눈안 깜짝하지 말고 돈만 생기면 더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삼성 SDI 결혼하는 주식으로 장기 투자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렸을 때만 해도 한 70만 원 선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내려오다 보니까 걱정하셨겠지만 아니다. 지금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이 조금 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비중 한 30%까지는 계속 사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믿고 목표를 세웠다면 좀 믿고 계속해서 기다려보면서 그의 상황에 맞는 전략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동방박사의 길에서는 추가적으로 삼성 SDI에 대한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